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몰아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1화 밤만 되면 머슴과 뜨밤을 보내야 하는 마님의 속사정. 옛날 어느 고을에 만석지기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잣집 대감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이 경각에 달할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 뭐겠습니까? 건강 하나는 남부럽지 않던 서방님인데 어찌 이리 알아누워 있으신게요. 이럴 거면 못하다고 허구한 날 산삼에다 뱀술이며 온갖 귀한 보약이란 보약은 다 드셨단 말이오. 다 허사요, 허사. 어서 일어나시오, 어서. 대감 가시면 나는 하루도 못 산단 말이오. 남편의 깊어지는 병세에 정신줄을 놓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마님까지 울며 까무러치기를 여러 날 반복하니 집안 사람들 모두 마님의 안위까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이러다 대감마님의 안방마님까지 자칫하면 함께 가시겠구먼 그래. 저리도 가슴 절절한 부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말이야. 더군다나 전국 팔도에 이름난 의원이란 의원을 죄다 불러 진맥을 잡히고 세상 용하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만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으니 도무지 뾰족한 수도 찾지 못하고 그저 상치를 날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아니 병명도 알아내지 못해 치료도 제대로 못해? 명이라는 것들이 죄다 돈만 비싸게 받아쳐먹을 생각만 하고 병 고칠 생각은 하더라느니 몽땅 잡아다 매질을 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구먼. 그러게 말일세. 어찌 이리도 다들 실력이 형편없단 말인가 글쎄. 허준 선생이 아시면 당장이라도 깨어나 경을 칠 일일세 그려. 조선의 명의는 어디 가서 다 죽었단 말인가? 명의는 무슨 얼어 죽을.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만 야속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슴 돌쇠가 안방마님을 다급히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헉헉, 마님, 헉헉헉. 이놈아, 헐떡거리지 말고 숨 좀 고르고 말하거라. 헉헉거리는 모습이 좀 거시기 하구나. 그게 말입니다. 쇳내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 사냥꾼들한테 얻어들은 얘기가 있사온데. 무슨 얘기라고 이리 호들갑이냐. 유난 떨지 말고 제대로 고해보거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우리 고을에서 하루길 떨어진 곳에 영험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치성을 드리면 무슨 소원을 빌든 원하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요. 그래? 그것이 사실이더냐. 그럼 당장 가야지. 어서 내가 앞장서도록 하거라. 그렇게 마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길로 돌쇠를 앞세워 그 영험하다는 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었답니다. 하루를 꼬박 달려 산 아래에 도착하니 이곳저곳에 돌탑을 쌓으며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는데 왠지 모를 신묘한 분위기에 순간 넋이 나간 듯 마님이 산속으로 발걸음을 급히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마님, 천천히 가십시오. 쇳내가 앞장설 테니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쫓아오셔요. 까딱하다 가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이 녀석, 호들갑은 내가 어린애더냐? 잘 따라갈 테니 걱정 말거라. 그렇게 한참을 걸어 산 중턱에 수풀이 우거진 골짜기 끝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마침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마님, 앞이 보이지 않으니 쇳내의 바지춤을 잡으십시오. 돌쇠 이놈, 개수작 부리지 말거라. 아이고, 아닙니다 마님. 길이 험해 그러는 것이니 어서 잡으십시오.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말거라. 길이 위험해 잡는 것이니. 알겠느냐? 자,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구먼요. 결국 돌쇠의 바지춤을 끌어 잡은 마님은 더듬더듬 발걸음을 훑어가며 안개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개를 뚫고 길을 걸었을까. 하얀 벽마냥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일순간 사라지는가 싶더니 눈앞에 장관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대체 어디대요?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구먼요.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는데 기암절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폭포수며 신묘한 괴석들 사이사이 피어난 꽃들이 바람에 하늘거릴 때마다 흩날리는 꽃가루들로 황홀경이 따로 없지 뭐겠습니까? 바로 이곳이구나 돌쇠야. 우리가 치성을 드릴 곳이. 길한 기운이 뼛속까지 느껴지니 필시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구나. 어서 자리를 마련하거라 어서. 알겠구먼요. 잠시 후 계곡 한 모퉁이 바위 동굴에 자리를 잡은 마님이 곧장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비나이다. 우리 서방님 좀 살려주소. 제발 좀 살려주소. 단 1년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서방님 좀 깨어나게 해주시오. 그렇게 몇 날 며칠 밤낮도 없이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린 지 닷새가 지날 때였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동굴 안에서 치성을 올리고 있던 마님이 그날따라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이 힘들었던지 순간 고꾸라져 잠이 들고 말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기묘한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기암괴석이 빽빽한 산봉우리에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고 세찬 바람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불현듯 웬 백발노인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니라. 내 너를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남편을 위해 지극정성 몸을 아끼지 않고 치성을 드리는 너의 모습이 갸륵하여 이리 직접 너를 보러 온 것이니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황에 놀란 마님이 산신이란 말에 냉큼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니 산신이 나지막이 말하였답니다. 이제부터 남편을 살릴 방도를 너에게 알려줄 테니 명심하도록 하거라. 네, 남편을 살릴 방도라고요?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지요, 산신령님. 너의 남편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이유는 바로 마구니 때문이니라. 오래전부터 너를 사모하고 있던 마구니 하나가 너와 함께 있는 남편을 시샘하여 그를 병들게 만든 것이니라. 마군이라니요, 산신령님. 아무리 질투가 나도 그렇지 서방님에게 왜 그런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에게 해코지할 일이 아니랍니까? 너를 사모하는 마구니가 너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그 저주를 너의 남편에게 돌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한 이치 아니겠느냐? 너의 곁에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마구니가 저주를 날렸으니 너의 곁에 다른 사람을 두어 남편 대신 저주를 맞게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만 된다면 너의 남편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제 곁에 둔다는 말씀은 혹시 그렇지. 그대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맞느니라. 지금 당장은 너에게 가당치도 않은 일일 수 있겠으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선 그 방법이 유일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산신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마님이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지금 따지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지 않사옵니까? 남편을 살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좋다. 결심이 선 것 같으니 잘 듣거라. 그대는 이 시간 이후로 산을 즉시 내려가 건장한 산에 하나를 물색하거라. 그리고 그 산에와 열흘간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밤 격렬한 밤을 보내야 하느니라. 딱 열흘이면 충분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야 하느니라. 뜨거운 밤이라고요? 실제로 몸을 섞으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렇지. 신용만 하는 것으로는 마구니가 속지 않을 것이 분명하느니라. 오히려 자신을 속이려 든다는 눈치를 챌 수 있으니 실제와 다름이 없어야 하지. 아주 격정적으로 실제 부부처럼 관계를 가져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자칫 마구니에게 흠이라도 잡힌다면 너의 남편은 물론 너와 잠자리를 함께한 사내조차 목숨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니 부디 명심하거라.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야 한다니 남편을 두고 어찌. 남편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라 원치 않는 게냐? 그것이. 아니옵니다. 서방님을 살리는 일인데 꼭 그렇게 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만 있다면 마구니의 저주는 필시 그 사내에게 옮겨가 너의 남편은 병마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허나, 남편은 살게 되지만 저와 몸을 섞은 사내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건장한 사내라면 마구니의 저주라고 해도 한동안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은 나에게 맡기고 심혈을 기울여 대상을 물색해야 하느니라. 그러더니 산신이 환약 하나를 여인에게 건네주며 다시 말을 이어갔답니다. 그리고 열흘이 되는 날 그 사내에게 이 환약을 꼭 먹이도록 하거라. 그러면 남편은 물론 그 사내도 무탈해질 것이니라. 그런 연후이 곳으로 와서 지금처럼 치성을 드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마구니를 물리칠 신수 하나를 내려줄 것이니 부디 거사를 잘 치르기를 바라느니라.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와 동시에 마님도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로구나. 어찌 이리도 생생하단 말인가. 내가 며칠 좀 무리를 한 모양일세 그려. 그렇게 잠시 숨을 돌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마님이 머리맡에서 무언가를 주워 들고선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 산신이 건네준 환약이었답니다. 아니 이것은 진정 꿈이 아니었구나. 산신께서 실제 나타나신 것이었어. 어서 산을 내려가 서방님을 살리러 가야겠어 어서. 돌쇠야, 어서 산을 내려갈 채비를 하거라 어서. 지금 당장 말입니까요? 그래,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서두르거라. 알겠습니다, 마님. 뭔 일인데 이리도 급하시대? 그렇게 하루를 꼬박 걸어 집에 당도하니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온 집안이 어수선한 것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 같았답니다.
무슨 일인데 이리도 소란스럽더냐? 마님, 이제 오시면 어찌하옵니까? 하마터면 대감마님께서 운명할 뻔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요? 어서 대감마님께 가보시어요. 뭐라, 서방님이. 밤새 병증이 악화된 남편이 사경을 헤매다 겨우 맥이 돌아왔다는 말에 화들짝 놀란 마님이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다짐했답니다. 서방님, 딱 열흘간만 다른 사내에게 안길 터이니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일이니 부디 용서하십시오. 이 죄는 저승에 가서 제가 다 받을 터이니 당신은 조금만 버텨만 주시오. 하지만 젊고 건장한 사내를 구하는 것은 둘째치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 분명하니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졌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때마침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 녀석이 마님의 두 눈을 확 뜨이게 만들었지 뭐겠습니까. 그래, 돌쇠놈이 있었지. 젊은 데다 힘도 좋으니 저만한 녀석도 없지. 게다가 입단속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구나. 그렇게 마님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를 은밀히 방 안으로 불러들였답니다. 마님, 어찌 그러십니까? 쇳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입니까요? 이리와 앉거라. 네,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그러느니라. 부탁이라고쇼?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거라. 네, 마님. 대감마님이 위독하신 것은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라. 대감마님의 병을 낫게 해드리기 위한 일이니 내가 꼭 도와줘야 하느니라. 마님의 말에 궁금증이 생긴 돌쇠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마님을 쳐다보며 말했답니다. 제가 무엇을 어찌하면 되는 것입니까요? 네, 오늘 밤부터 너의 방에 들 것이다. 제 방이라고쇼? 아니, 어찌 그러십니까요? 자세한 건 알 것 없느니라. 돌쇠 내 놈은 그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알겠구먼요, 마님. 내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매일 밤 너의 방에 들 것이니 네가 가진 모든 기교를 다하여 나를 극치에 달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님, 뭔 소린감요? 쇳내가 어찌 마님을. 안 될 말이구먼요. 천벌을 받습니다요. 대감마님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대감마님이 살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다. 더 이상 토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것이 그래도 말입니다. 미천한 제가 어찌 마님을 품는단 말입니까? 나를 오늘부터 마님이 아니라 너의 아내라 생각하거라. 신분 따윈 이제 개나 줘버리고 나와 함께 뜨거운 우누지락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을 망설이던 돌쇠가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요? 따르겠습니다요. 잠시 후 방을 나와 생각해보니 갑작스럽긴 하지만 왠지 모를 흥분감에 오늘 밤이 기대되기 시작하였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뭐 별거 있으려고 그냥 인생 한 방인 거지. 천하디 천한 내가 언제 저 아리따운 마님 같은 여자를 품어보겠냔 말이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리고 그날 밤 예정대로 마님이 머슴의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답니다. 그래, 마음의 준비는 다 되었느냐? 준비할 게 뭐 있겠습니까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구먼요. 제가 아는 모든 기교를 부려 마님을 보내드리겠구먼요. 이놈, 말은 잘하는구나. 기왕지사하기로 한 것이니 우리 함께 극치를 맛보자꾸나. 조금의 부족함 없이 격정적으로 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걱정 붙들어 매시고 어서 이리 오셔요. 그렇게 그날 밤 마님과 머슴은 신분의 차이도 잊은 채 밤새도록 불타는 장작마냥 시뻘건 열기를 뿜으며 뜨겁게 불타올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마님은 겨우 안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녹초가 된 몸을 채 가누지도 못하고 방바닥에 대자로 턱하고 드러눕더니 힘없이 중얼거렸답니다. 돌쇠 이놈, 밤새도록 나를 가만 놔두질 않는구나. 젊은 놈이 혈기가 왕성해도 너무 왕성하니 열흘을 어찌 버틸지 걱정이구나.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대감마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건 그렇고 피곤한 것 같으면서 개운한 이 기분은 뭔지 모르겠구먼 글쎄.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도 잠시 새근새근 코를 골며 하루 종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다시 돌쇠의 처소로 들어가 어제와 같은 밤을 보냈답니다. 그러기를 꼬박 열흘째. 마침내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몇 번의 격렬한 우누지락 뒤에 돌쇠와 마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운을 만끽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마님이 돌쇠의 입에 도사가 준 환약을 넣어주며 말했답니다. 돌쇠야, 어서 이것을 삼키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요? 일단 삼키거라. 나를 오래 보고 싶거들랑. 네가 이것을 먹어야 하느니라. 이거 먹으면 거시기 하는 건감요? 그래 이놈아. 돌쇠가 환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한 마님이 말했답니다. 오늘이 우리가 약속한 마지막 날이로구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부부처럼 우리 많은 사랑을 나누었구나. 돌쇠야, 내일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야.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야. 마님, 왜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밤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마지막 밤을 이리 보내선 안 되지. 어서 다시 시작하거라. 쉼 없이 밤새도록 즐기자꾸나. 마님, 달립니다요. 홍콩 보내드리겠구먼요.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마님을 다급히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안방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왜 이리 호들갑이냐? 난 날이 깨서. 답답하구나. 어서 말해보거라. 그게 대감마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요. 뭐라? 오랜 기간 자리에 누워서 의식불명이던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에 마님은 버선발로 뛰쳐갔답니다. 서방님, 괜찮으시오. 정말 다 나으신게요? 부인 보면 모르시오. 이제 다 나은 것 같소. 못 본 사이 더 이뻐졌구려 그래. 서방님도 참, 그런 농담이 지금 나오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구려. 이리 와보시오. 한번 안아보게. 아잉. 마님은 눈앞에서 멀쩡히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저 감개무량할 뿐이었답니다. 산신령의 말이 사실이었어. 어쩜 이리도 감쪽 같을까. 반신반의하던 저 자신이 부끄럽사옵니다. 남편의 병이 다 나았다는 기쁨도 잠시, 마님은 서둘러 채비를 차리고는 산신이 일러준 대로 다시 산으로 올라가 치성을 올렸답니다. 치성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자 과연 산신이 약속한 대로 마님의 눈앞에 나타났답니다. 산신령님, 제 서방이 깨어났는데 이제부터는 어찌해야 하는 것이옵니까? 열흘간 내 말을 잘 따라주어 고맙구나. 고생이 많았을 터 내 너에게 신수를 내어줄 것이니 어서 가서 마구니를 퇴치하거라. 그러더니 산신이 휘파람을 불었는데 어디선가 송아지만한 하얀 개 한 마리가 순식간에 달려와서는 마님 앞에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눈이 셋 달린 개였는데 예사롭지 않은 개임에는 틀림없어 보였답니다. 이 녀석으로 어쩌라는 것이옵니까? 이 개는 구마견이라고 하는데 눈이 세 개라 마구니를 볼 수 있느니라. 그 녀석이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구니가 숨은 곳이 들통나 바로 도망칠 것이야. 그러면 다시는 너희 집안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마구니를 집에서 완전히 내쫓기 전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니라. 환약이 마구니의 저주를 막아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돌쇠 녀석이 위험한 것을 내 간과하고 있었어. 그렇게 서둘러 집에 도착한 마님은 구마견을 집안에 풀어놓았답니다. 한참을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구마견이 위패를 모셔놓은 집안 사당에 갑자기 멈춰서더니 사당 문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님이 조심스럽게 사당 문을 열자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쏜살같이 사당 문을 빠져나와서는 순식간에 담장을 넘어 저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날카로운 구마견의 울부짖는 소리가 멈추더니 얌전히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님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신의 말대로 마구니가 물러갔구나. 이제 다 끝난 것이겠지? 마님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검은 안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답니다. 다 끝나긴 이제 시작이요. 난데없이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웬 스님 한 분이 마당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갔을 뿐 이제 다른 숙주를 찾을 것이요.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지요. 뉘신지요, 스님은? 허허, 보이는 것은 그저 허물일 뿐. 더 깨달으셔야겠소. 껍데기가 달라지니 못 알아보시는 게요. 혹시 산신령님? 이제야 알아보시는구려. 아, 송구하옵니다. 못 알아배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 마구니가 이 집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요. 이제 마음 편히 여생을 남편과 함께 즐기셔도 될 것이외다. 산신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대의 정성이 남편을 살린 것이니 내가 감사받을 일은 아니요. 그건 그렇고 전 녀석이 돌쇠 녀석이요. 네, 그렇습니다. 돌쇠이옵니다. 마님의 말에 산신이 돌쇠를 손짓해 부르더니 씩 웃으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답니다. 허참 녀석. 기골이 장대한 것이 딱 마구니 사냥꾼이로세. 네 녀석이 내 환약을 먹어 살 수 있었으니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 차례가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은 무슨 말.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어 마구니를 잡으러 다니는 추막꾼이 될 것이야. 이미 내 환약으로 모든 혈자리는 뚫어두었으니 조금만 수련한다면 도력이 커질 것이니 그것으로 나에게 보답하거라. 뜬금없는 노인의 말에 돌쇠가 뒷걸음질치며 말했답니다. 싫습니다요.
저는 귀신이 제일 무섭구먼요. 딴 데 가서 알아보셔요. 싫어도 어쩔 수 없느니라. 내가 널 데려가지 않으면 마구니가 언제든 너를 찾아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니 나만이 너를 구할 수 있느니라. 그래도 싫으냐? 산신의 말에 돌쇠가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답니다. 아니, 이게 뭐대요? 제가 뭔 잘못을 했길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감요? 이를 지켜보던 마님이 돌쇠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더 이상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난 네가 추마꾼이 되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위험해질 때 언제든지 나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돌쇠야. 아니, 서방님. 서방님? 마지막 여인의 한마디에 눈물을 글썽이던 돌쇠가 결심한 듯 말했답니다. 무슨 내막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알겠어라. 제가 제자가 되겠구먼요. 추마꾼이 되어 평생 마님을 지켜드리겠어라. 그래, 잘 생각했구나. 어차피 너와 마님이 이 집에 함께 있으면 서로 힘들어질 것이니라. 그러니 나를 쫓아 마군이나 사냥하며 한 세상 호기롭게 살다 가세나. 그렇게 돌쇠는 얼떨결에 산신의 제자가 되어 훗날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구니를 퇴치하는 대법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마님의 집안 역시 마구니가 물러간 뒤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큰 재물은 물론 관운까지 뒤따랐으니 결국에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니 자손대대로 흥성했다 전해집니다. 제2화 동굴 속에서 피어난 마님과 머슴의 사랑 이야기. 옛날 어느 고을의 명문가의 자손인 서결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재력은 물론 조정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인물로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하는 이가 없었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으니 행실은 거칠었고 아나무인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답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데도 나를 하대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일세. 어찌 하겠는가 말일세. 대단한 가문의 자손이 아닌가 말이야. 임금조차도 절절 매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겠는가. 참으시게. 허참, 우리도 사대부 집안의 자식인데 대단한 인물 나셨네 그려. 그런 그에게는 아리따운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영의정의 첫째 여식으로 스물이 되던 해 어쩔 수 없이 그 사내와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연인즉슨 절세가인으로 소문난 여인에게 반한 양반과 자제들이 죄다 그녀에게 정혼을 넣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서결이의 간계로 울며 겨자 먹기로 혼인을 올린 것이었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임금이 것이라고 해도 내가 가질 것이야. 네가 아무리 영의정의 딸이라고는 하나 사내와 상통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난다면 그 누가 너와 혼인을 하려고 들 것인가 말이지. 이제부터 넌 내 것이야. 그의 계획대로 저작거리에 영의정의 첫째 여식이 사내와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던 혼처가 일순간 뚝 끊기더니 그 어느 곳에서도 정혼을 청하는 집안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대감, 이를 어찌합니까?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부인은 어찌하겠소?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한 것이 아니오. 우리 딸 아이는 이미 사내와 상통한 여자로 소문이 났으니 본래는 둘째치고 가문의 수치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오. 그럼 우리 딸 아이는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대감? 이 일로 영의정의 집안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때였답니다. 하루는 서결이가 영의정을 찾아와서는 정혼을 청하는 것이었답니다. 영의정 나리, 제가 나리의 여식을 처로 삼고 싶으니 허락해 주시지요.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썩 돌아가시게. 평상시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영의정은 단칼에 정혼을 거절하며 그를 쫓아내려 하였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강경하게 영의정을 노려보며 말하였죠. 따님께서 더 큰 수모를 당하길 원하십니까? 영의정 나리. 남자와 상통한 것도 모자라 그 상대가 집안 머슴이라는 소문이 나길 원하시진 않겠지요. 무슨 말을 하는 겐가? 내 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네. 그 입 다물고 썩 내 집에서 나가시게. 제가 그렇게 만들면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설마 이 모든 것이 자네 짓이었단 말인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따님은 물론 가문을 지키시려거든 저와 따님의 정혼을 허락하시지요. 결국 가문을 지키기로 한 영의정은 사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과 사내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의 부인이 된 여인은
남자와 상통한 여자라는 누명도 벗지 못한 채 사내의 집에 들어가 온갖 모진 구박이란 구박을 감내하며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죠. 우리 아들이 보살일세 그려. 이런 뻔뻔한 아이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니 말일세. 우리 집안에 어찌 이런 아이를 시집 보낼 생각을 한 건지 영의정도 참 뻔뻔하단 말이야. 더욱이 여인을 그렇게 만든 사내가 더 가관이었는데 모든 내막을 알면서도 모른 척 그녀를 밤마다 괴롭히며 말했죠.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처녀 귀신이 되었을 것이야. 어서 말해보거라. 난 상통녀라고 어서. 서방님,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절대 남자와 상통한 적이 없나이다. 제 목숨을 걸겠나이다. 제발 이러지 마시어요. 이 여자가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것이야. 그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야겠구만 그래. 이리 오거라 어서.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손봐야 맛있다고 했겠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살려주시오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소위 명문가의 자식이라는 사내는 악마로 돌변해 그녀를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답니다. 그럴 때면 여인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물었죠. 나는 도대체 나리에게 무엇입니까? 저를 어찌 이리도 아프게 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너를 흠모해 너와 혼인한 줄 아느냐?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냥 너는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였느니라. 내가 찜해놓은 것이니 가진 것이고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것이니라.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방님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이 여자가 아직 덜 혼난 개로구나. 어서 이리 오거라. 악마가 무엇인지 보여줄 테니. 그렇게 여인은 하루하루 남편의 괴롭힘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고 몸과 마음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있었답니다. 천지신명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눈을 감고 싶은 심정입니다. 재물도 권세도 다 필요 없으니 딱 하루만이라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마침 남편이 먼 곳으로 파견 나갈 일이 생겨 최소한 몇 달가량 남편과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허튼 짓 하지 말고 조신하게 기다리고 있으시오. 알겠어. 네, 서방님. 가는 길 무탈하시옵소서. 그녀의 대답엔 그 어떤 떨림조차 없었는데 마치 영혼 없는 인형 같았답니다.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정은 메말라 있었고 그녀는 그저 뼛속까지 세뇌된 사내의 괴롭힘에 무조건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집안에서 부리고 있던 돌쇠 녀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많이 힘드셨지요? 쇳내가 마님께 드릴 것이 있구먼요. 그러더니 약초 한 뭉치를 건네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 약초를 잘 우려서 상처에 바르시면 금세 가라앉을 것입니다요. 진작에 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구먼요. 돌쇠의 말에 한동안 멍하니 땅만 바라보던 마님이 초점 없는 눈으로 답했답니다. 그래, 고맙구나 돌쇠야. 몸에 난 상처야 이걸 바르면 낫는다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어이없고. 네, 마님, 무슨 말씀이돼요? 아니다, 그냥 해본 소리니라. 그녀는 돌쇠의 말대로 약을 우려 몸에 난 상처에 발라보았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상처가 하루 만에 깔끔하게 치유되어 예전에 그 아름다웠던 피부로 되돌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던지 당장에 돌쇠를 불러 물어보았답니다. 돌쇠야, 이것 보거라. 멍이며 생채기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보이느냐? 도대체 이런 희귀한 약초는 어디서 구한 것이더냐? 얼마 전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밤길에 돌아오다 그만 승냥이에게 물려 도망치고 있었는데 동굴이 하나 보이길래 몸을 피했습죠. 그 동굴 안에 이 녀석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구먼요. 그러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승냥이에게 물렸던 상처가 아무러 있지 뭐겠습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 상처가 날 때마다 발랐는데 역시나 금세 나았구먼요. 매번 마님께서 대감 마님께 괴롭힘을 당할 때면 챙겨드린다는 것이 서슬퍼런 대감 마님이 무서워 망설이고 있었구먼요. 송구하구먼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이 총기가 가득한 눈으로 돌쇠에게 말했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우리 함께 그 동굴로 가보자꾸나.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아이고, 아닙니다요 마님.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약초를 뜯어올 테니 마님은 집에서 편히 계십시오. 길이 험합니다요. 아니다. 약초도 약초지만 마음이 너무 갑갑하여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어 그런 것이니 돌쇠 니놈이 내일 나를 데리고 가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여기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 마치 감옥에서 사는 것 같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쇳내가 내일 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요. 다음 날이 되자
새벽 떼바람부터 마님이 들뜬 모습으로 돌쇠를 다그치기 시작했답니다. 아직 멀었느냐 돌쇠야? 이러다 늦겠구나. 어서 준비하거라. 아이고 마님, 아직 새벽이구먼요. 잠시만 기다리셔요. 뭐 이리 서두르신데요. 그렇게 마님과 돌쇠는 아침 일찍 약초가 있는 동굴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외출해 마님은 동굴로 향하는 여정이 마냥 즐겁기만 했죠. 하늘이 원래 이리도 푸르고 맑았단 말인가? 지저귀는 산새 소리는 또 어쩜 이리도 청아하게 들리는지. 하물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조차 어쩜 이리도 아름답단 말이냐. 마님, 맨날 보는 하늘이고 맨날 듣는 새소리고 맨날 발에 치이고 밟히는 게 이 잡초꽃 나부랭이들인데 뭐가 그리 좋대요? 이놈아, 누군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한 존재일 수도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더냐. 지금은 마치 내가 깃털이 된 것만 같구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마님 웃는 모습 보니까 쇳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요. 마음껏 즐기셔요 마님. 평상시 느끼지 못하던 자유와 여유로움에 여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지저귀는 산 새소리마저 조용해지고 마님과 돌쇠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쳐 들려오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짙은 안개가 온몸을 휘감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돌쇠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더냐? 마님, 잠시만 더 걸으시면 괜찮아질 것인께 저만 따라오셔요. 그렇게 얼마를 더 걷다 보니 어느덧 돌쇠가 말했던 그 약초 동굴이 눈앞에 나타났답니다. 마님, 바로 여기구먼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듯 무성한 칡 넝쿨이 동굴 입구를 감싸고 있었는데 신묘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느 동굴과는 다르게 내부가 화사하고 아늑한 것이 마치 사람이 사는 집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도도 적당하고 통풍이 잘 되어 습하지도 않으니 참으로 쾌적한 동굴이구나. 마치 편안한 고향집 같은 것이 벌써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구나. 맞습니다요 마님. 원래 동굴이라 하면 찬 기운을 머금고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신기하게도 저기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하고 쾌적한 기운이 불어옵니다요. 참으로 신기한 동굴이구나. 참으로 신기해.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동굴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피던 마님이 이끼가 폭신하게 깔려있는 한쪽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말했답니다. 세상 구경하는 게 즐거워 오는 길 내내 쉬는 것도 잊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구나. 여기서 좀 쉬어야겠어. 여기까지 오신다고 힘드셨죠? 잘 보시면 마님이 앉아있는 그 이끼들이 제가 간밤에 드렸던 약초구먼요. 그랬구나. 이 이끼들이 모두 약초들이라니. 동굴 구석구석에 지천으로 널린 것이 어쩜 이리도 많단 말이냐? 치유 효능이 있는 것 같으니 조금만 앉아 계시면 금세 피로가 가실 것이구먼요. 그러고선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더니 간식으로 챙겨온 음식을 마님 앞에 꺼내 놓았답니다. 마님, 이거 좀 드셔보셔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시장하실 거구먼요. 자, 드셔요. 이런 것까지 준비했구나 녀석. 기특도 하지. 아니구먼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시는감요. 어서 드셔요.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먹자꾸나. 아니구먼요. 저는 괜찮어라. 마님 다 드시고 남는 거 먹으면 되니까 먼저 드셔요. 이 녀석. 같이 먹자니까. 어서 이리 오거라. 아닙니다요 마님. 쇳내가 어찌 마님과 겸상을 합니까요. 저는 괜찮은 게 먼저 드셔요. 좀 이따 먹을게요. 이 녀석이 이리 오래도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괜찮으니 어서 이리 와서 너도 먹거라. 알겠구먼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간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주고받고 알콩달콩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굴 내부를 감싸고 있던 포근함 때문인지 나른해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폭신한 이끼를 베개 삼아 몸을 이었답니다. 돌쇠야,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마님, 언제든지 말씀만 하셔요. 쇳내가 오늘처럼 마님을 모시고 이곳으로 오겠구먼요. 그렇게 하겠느냐? 물론이구먼요. 마님만 원하신다면? 그런 말이다. 서방님도 몇 달간 집을 비우실 테니 우리 매일 이곳으로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떻겠느냐? 매일이라고쇼? 그래, 매일 말이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나는 또. 그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시무룩해진 마님을 보던 돌쇠가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래요, 마님. 마님이 싫다고 할 때까지 매일매일 매시고 올 테니 각오하셔요. 자, 약속해요. 그렇게 손도장까지 찍은 마님과 돌쇠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박웃음으로 화답을 했답니다. 정말이지 남편과 살면서 내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처참한 생각만 들었는데 오늘 너와 함께 이곳에 있으니 정말이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구나. 다행이구먼요. 언제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던 마님이 나쁜 생각을 할까 매일 걱정했는디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쇳내가 오히려 행복해지는구먼요. 고맙구나, 돌쇠야.
그날 이후 하루하루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마님과 돌쇠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돌쇠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구나. 저 아이가 나의 서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지금은 돌쇠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마님, 제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분명 마님을 제 아내로 삼았을 것이구먼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하지만 즐거움이 있으면 그 끝도 있는 법.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출타했던 남편이 돌아올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답니다. 내일 모레면 서방님이 돌아오시는데 이 무간지옥의 굴레를 어찌 벗어날꼬. 돌아올 남편 생각에 마님은 무거운 돌에 짓눌리는 듯한 고통으로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되었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다시는 내 영혼이 다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리고 다음 날 마님은 여느 때처럼 돌쇠와 함께 약초 동굴로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마님의 낯빛이 어두워 보이고 초조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마음이 쓰인 돌쇠가 중얼거렸답니다. 오늘따라 마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이제 곧 돌아오실 나으리 때문이겠지. 내가 뭐라도 해드리면 좋은디 뭘 어찌한단 말이오. 그렇게 한동안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 없던 마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답니다. 돌쇠야,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그 지옥으로 절대 가지 않을 것이야. 어디를 말입니까요, 마님? 서방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그 악마가 사는 집으로 말이야. 마님, 어찌 이러신데요? 집으로 안 가시면 어쩌겠다는 말씀이세요? 돌쇠야, 우리 함께 도망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살아보고 싶지 않느냐? 마님,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요. 쇳내가 어찌 감히.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돌쇠 이 녀석이 나를 연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님,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죽을 죄라니? 나를 연모하는 것이 어찌 죄란 말이냐? 그러면 나 역시 죄인이란 말이더냐? 무슨 말씀이신지. 돌쇠 이 녀석, 눈치가 없는 것이냐 모른 척하는 것이냐. 나도 너를 연모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나도 죄인이 아니면 뭐겠느냐. 마님의 뜻밖의 고백에 멍하니 서 있는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님은 더욱 거세게 돌쇠를 몰아붙이며 말했답니다. 너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도 버릴 수 있느니라. 내 가문도 내 신분도.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던져 버릴 것이니라. 마님, 그래도 어찌. 더 이상 말할 것 없느니라.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너는 그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와 나의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그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 함께하는 것이 어찌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겠느냐? 아니 그러하더냐.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도 강단 있게 쏘아붙이던 마님이 어느새 돌쇠의 품속으로 안겨드니 돌쇠 역시 더 이상 연모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녀를 있는 힘껏 꼭 껴 안아주었답니다. 그날 새벽 문득 잠에서 깬 머슴이 새근새근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마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여운을 즐기고 있을 때였답니다. 어쩜 이리도 사랑스러운 것이오. 확 깨물어 주고 싶구먼. 음이 좋은 것. 그런데 동굴 깊숙한 어디에선가 사람의 인기척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라리요? 동굴 안에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는 것이오? 사람 목소리 같은디 이상하구먼. 긴가민가 하며 다시 동굴 깊숙한 곳을 향해 귀를 기울여 보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또 다시 들려오는 것이었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구먼. 사람이 맞구먼. 호기심이 생긴 돌쇠가 마님이 깨지 않게 조심히 일어나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답니다. 동굴 깊숙한 곳까지 가본 적은 없었기에 조금은 무섭기도 했지만 그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수십 번을 와봤어도 이곳까지 들어와 본 적은 없구먼. 나 말고 이곳을 아는 사람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게 얼마를 걸어갔을까? 암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동굴 안을 밝히는 한 줄기 밝은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랍쇼? 이건 뭐대? 동굴 안의 빛이라니. 더욱 호기심이 생긴 돌쇠가 빛이 비쳐 들어오는 곳으로 계속 다가가니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바위 틈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빛이 새어들고 있었구먼.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이라니. 저 바위 틈 너머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리도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단 말이오? 돌쇠는 고민할 것도 없이 꾸역꾸역 불빛이 새어나오는 바위 틈 사이로 몸을 들이밀었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몸부림 끝에 결국 바위 틈을 통과한 돌쇠의 눈앞에 정말이지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놀랍게도 바위 틈 그 너머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온화한 미풍이 온몸을 잔잔하게 휘감아 도는 것이
나른한 기분까지 들게 하는 신묘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멀리 보이는 산에는 푸른 나무들이 가득했고 발밑에 핀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거리며 기분 좋은 향기를 사방에 흩뿌리고 있었답니다. 그곳을 한가로이 거닐고 있던 사람들 모두 귀티가 잘잘 흘렀는데 누구 하나 거지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 마치 무릉도원의 신선들을 보는 것만 같았답니다. 아니, 대체 이곳은 어디란 말인가? 또 저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행색을 보아하니 조선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와 다른 사람도 아닌 것이 도대체 이곳은 어떤 세상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린 돌쇠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답니다. 그때 마침 풍채가 좋은 노인 한 명이 그의 곁을 지나갔는데 돌쇠가 그를 멈춰 세우고 물었답니다. 어르신,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요? 무엇이 알고 싶어 그러시는 게요? 그것이 이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라니요? 그러고 보니 당신은 뜬금없는 돌쇠의 물음에 잠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노인이 깜짝 놀라 말했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외륙인이로군. 혹시 동굴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이요? 네, 맞구먼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쫓아와 보니 이곳이었구먼요. 허, 세상에 이런 일이. 홍길동 이후로 100년 만에 외륙인을 또 다시 보게 되다니. 반갑소이다, 반가워. 무슨 말인지 모를 노인의 말에 돌쇠가 머쓱해하며 다시 물었답니다. 외륙인? 홍길동? 도무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요. 그렇지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요. 그대가 사는 외륙에서 이 내륙을 아는 이들은 거의 없답니다. 안다고 해도 그저 전설로만 생각하니 실제로 이곳에 와본 외륙인은 거의 없지요. 몇 명을 제외하면 말이요. 홍길동 같은 사람 말이요. 당신이 오기 딱 100년 전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왔지요. 이곳을 율도국이라 칭하더군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더라. 그렇지, 무릉도원. 외륙인들은 이곳을 무릉도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디다 그래. 무릉도원? 이곳이 무릉도원이라고쇼?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어안이 벙벙해진 돌쇠를 본 노인이 껄껄껄 웃더니 말을 이어갔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태초에 만들어지길 외륙과 내륙으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그때는 그대들이 부르는 무릉도원이라는 이곳에 주로 신선이나 도인들만 살고 있었는데 가끔씩 외륙으로 외출을 했던 일부 신선이나 도인들이 이곳으로 친한 외륙인을 데리고 오곤 했었지요. 그렇게 이곳을 둘러보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곳을 무릉도원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내륙의 다른 이름이 무릉도원인 것이지요. 이곳이 진짜 무릉도원이라고? 이게 꿈이여 생시여?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에 돌쇠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신선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감요? 허, 신선이라니요.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올시다. 신선은 우리도 보기가 힘들지요. 그들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이기에 만나기 참 힘들답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무엇이 돼요? 대체 이곳에는 어찌 계시는 건감요? 저도 외륙인이었지요. 화산 폭발로 나라가 멸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도인의 도움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이 내륙으로 들어왔답니다.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돌쇠가 말했답니다. 화산 폭발이라고쇼? 혹시 발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그렇다면 말로만 듣던 고구려의 후손이란 말씀이신데. 그러하지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게 발해가 멸망한 지 벌써 5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는 게 혹시 어르신의 나이를 여쭤봐도 되는가요? 여기 들어온 이후로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600은 넘었을 것이외다. 아직 이곳에선 어린 축에 속하오 1000살 이상 먹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1000살이라고쇼?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감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래요? 기막혀하는 돌쇠의 모습에 노인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이곳은 본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외륙과 시간의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오. 또한 사방에 깔린 모든 식물이 그대들이 불로초라 부르는 영생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죽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하물며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흔하디 흔한 그 이끼조차도 불로초라오. 한 달만 복용해도 수백 년은 거뜬히 살 수 있지요. 노인의 말에 발 아래를 쳐다본 돌쇠가 깜짝 놀라며 말했답니다. 이것도 불로초라고쇼? 왜 그러시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오? 그러고 보니 동굴 안에서 보았던 이끼와 영락없이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굴 안에 이런 이끼가 잔뜩 널려 있던데 제가 이것을 자주 복용하였구먼요. 그럴 때마다 상처면 상처, 피로면 피로, 하여간 모든 잡병이 깔끔히 치유되던데 이끼가 불로초였다니. 그곳까지 벌써 이끼가 퍼졌소이까? 맞소이다, 불로초요.
그러더니 잠시 돌쇠를 이리저리 살펴보는가 싶더니 다시 물었답니다. 혹시 얼마나 복용하신 게요, 있기는? 동굴을 들락날락 거린 게 한 달 정도 되었으니 아마도 한 달 남짓 복용한 듯하구먼요. 한 달이라면 혹시 그대 말고 같이 복용한 사람이 있으신 게요? 노인의 말에 돌쇠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말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시마님께 제가 챙겨드렸습니다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찌 그러십니까? 노인이 잠시 뜸을 들이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잘 들으시오. 이곳의 모든 식물들은 불로초이기는 하나 외륙에서는 이곳과 다른 환경 때문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게요. 잠시 동안은 치유 능력이 생긴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 독으로 변해 급사를 맞이할 것이외다. 한 달 이상을 복용하셨다고 하니 이거 더 큰일이오.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돌쇠가 말했다. 어르신, 안 됩니다요. 미천한 저는 상관없지만 우리 아시마님은 절대로 이렇게 죽어선 안 되는구먼요. 이제 겨우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인데 안 되는구먼요. 어르신, 방법이 없겠습니까요? 돌쇠의 간곡한 부탁에 노인이 말했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무엇입니까요? 시키는 대로 할 것이구먼요. 어서 방도를 알려주셔요, 제발. 그렇다면 그대와 아시마님 둘 다 외륙을 버리고 내륙에 사시면 될 것이 아니겠소. 참 쉽죠? 외륙에서는 불로초가 독초로 바뀌니 이곳에 살면 뭔들 문제가 되겠소. 아니 그렇소? 노인의 말에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답니다. 이어서 노인이 다시 말했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대와 아시마님이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인 듯 싶소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곳은 누구나 평등하고 신분 따위는 존재하지 않소이다. 왕도 신하도 양반도 종도 없어 지극히 모두가 평범한 곳으로 그대와 마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한들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으니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외다. 그뿐이겠소이까. 사시사철 따뜻해 배고픔도 추위도 없으니 영원히 평온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오. 하물며 세상 권세도 부귀영화도 이곳에선 필요 없으니 그대가 사모하는 여인과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오. 어떻소? 내 제안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소? 게다가 지금 그대와 아시마님 모두 어차피 외륙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잘 생각해 보시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소이다. 그렇긴 하지만서도, 어찌. 망설이는 돌쇠에게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하였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구려. 지금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인이 있지 않소? 그렇지요. 우리 아시마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 여인과 이곳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만. 잘 생각해 보시오. 나는 갈 길이 바빠 이만.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돌쇠의 등을 두어 번 툭툭 토닥거리고선 가던 길을 다시 재촉했답니다. 그 모습을 망부석 마냥 한동안 우두커니 지켜보던 돌쇠가 뭔가 결심을 한 듯 이내 발걸음을 재촉하더니 다시 동굴로 건너가 마님을 흔들어 깨웠답니다. 마님,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어서 일어나 보시오요. 무슨 일이더냐? 벌써 아침이 되었느냐? 어서 저를 따라 이리로 오십시오. 쇳내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요. 이 녀석이 왜 이리 호들갑이더냐? 여인은 어리둥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옷을 챙겨 입고 돌쇠가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섰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돌쇠를 따라 바위 틈 너머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여기가 어디란 말이더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돌쇠는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선 이내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느냐 돌쇠야? 마님, 돌쇠의 놈. 마님과 함께 평생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구먼요.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이러고 있을랑께 잘 생각해 보셔요. 돌쇠의 고백에 감동한 마님이 한방 미소를 짓더니 돌쇠를 일으켜 세우고는 말했답니다. 돌쇠야, 너와 함께라면 여기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그곳이 설령 지옥이라고 해도 오늘부터 우리 평생, 아니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마님, 사모합니다요. 돌쇠야, 나도 너를 사모하느니라. 그렇게 두 사람은 동굴 너머의 무릉도원에서 평생 동안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제3화 젊은 여인을 품은 총각 스님의 일장춘몽. 어느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 한 젊은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지내던 노승이 입적한 이후 수년간 홀로 지내며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며 깨달음을 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행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이런 외딴 암자에서 하루 종일 불경만 암송하며 지루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떠올라 번뇌에 빠지기 일쑤였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끝없이 내려 수복이 쌓이는 저 눈처럼 번뇌가 한도 끝도 없으니 부처님 이를 어찌하오리까. 매번 그럴 때면 스님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함을 탓하며 번뇌로 무너진 마음을 다잡으려 더욱 수행의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이었답니다. 불경을 암송하고 있던 스님이 문득 들려오는 인기척의 연부를 멈추자 법당 밖에서 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이건 정녕 여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 깊은 산 중에 그것도 이토록 야심한 밤에 홀로 여인이 이곳에 어인을 읽고. 궁금해진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한 여인이 하얀 눈밭 위에서 오들오들 몸을 떨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살님, 밤이 늦었거늘 어이 이 암자를 찾은 것이오. 스님, 날도 저물고 눈이 많이 쌓여 길조차 보이지 않으니 오늘 하루만 묵어가게 해주시어요. 부탁드립니다.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스님이 합장을 하고선 말하였답니다. 보살님, 미안하오만 저 혼자만 있는 암자라 묵어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게다가 방도 하나라 어려울 듯 싶으니 다른 곳을 찾아보시지요. 그 말에 여인이 통사정하며 말했답니다. 스님, 더 이상 걸을 힘도 남아있지 않사온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엄동설 안에 저보고 다른 곳을 찾아보라시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소리 아니십니까? 잠시라도 좋으니 몸만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어요. 덜덜 떨며 통사정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님을 향해 여인이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답니다. 저는 어느 사대부 집안의 딸로 한순간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는 와중에 홀로 집안을 빠져나와 이리저리 헤매다 이곳 암자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갈 곳이라곤 없으니 부디 가엾게 여기시어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재워주시지요. 안 그러면 이곳에서 그냥 얼어 죽어버릴 것이옵니다. 그 말에 스님은 더 이상 거절을 하지 못하고 여인을 방 안으로 들였답니다. 보살님, 저 아랫목에 가서 어서 몸 좀 녹이시오. 이 추운 날씨에 이 차림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하오. 어서 가서 누우시오. 지칠 대로 지친 여인은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는지 스님이 시키는 대로 아랫목으로 가서 이불을 폭 뒤집어 쓰고는 한동안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근새근 코까지 골며 자기 집처럼 편안히 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네 그려. 저리도 곤히 자니 말일세. 거참. 그러더니 그새 부엌으로 가서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구들장이 식지 않도록 하고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자세를 고쳐잡고 이내 불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스님의 연불 소리가 잦아들고 차가운 눈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그때였답니다. 아랫목에서 자고 있던 여인이 구들장 바닥이 뜨거웠던지 이불을 냅다 걷어차고선 벌러덩 누워 있었는데 여인의 옷매무새가 여기저기 말려 올라가 하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얼떨결에 이를 본 스님의 얼굴이 갑자기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 벽만 연신 뚫어져라 쳐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답니다. 헉. 아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진정하자. 그렇게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스님이 다시 이불을 덮어주려 여인에게 다가간 순간 겨우 진정된 마음이 터질 것처럼 다시 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맡아보지 못한 여인의 향기로운 채취며 새하얀 피부결과 도톰한 입술은 제 아무리 오랜 수행을 한 고승이 온다고 해도 당장 품어보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매혹적이었기 때문이죠. 스님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몰아내기 위해 두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불경을 암송해 보았답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누나미타불. 부처님 이 중생을 구원하소서. 아미나무아불. 하지만 암송할수록 꼬여만 가는 불경 구절이 스님의 마음을 대변하니 이 어찌하리요. 그렇게 스님은 머릿속으로 아니 된다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속에 봉인해 두었던 마구니가 깨어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답니다. 결국 봉인 해제된 마구니의 지배력에 스님은 그만 여인을 품에 안고 말았답니다. 으악 부처님. 이제 저도 도저히 못 참겠나이다. 무엇이 옳은지 이제 모르겠사옵니다. 이 여인을 품고 타락한다고 해도 한번 품어보고 나락으로 가겠나이다. 마침 비몽사몽 눈을 뜬 여인 역시 그런 스님을 거부하지 않았으니 두 사람은 어느새 불타오르는 장작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실타래처럼 서로 얽히고 설키기 시작하더니 결국 서로 한 몸이 되어 녹아내렸답니다. 그렇게 뜨거운 둘만의 시간은 밤새도록 멈추질 않았으니 동이 트고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두 사람은 녹초가 된 몸을 바닥에 눕히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답니다. 얼마 뒤 스님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는데 암자 밖에서는 산새 지저귀는 소리로 떠들썩한 것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답니다. 하지만 상쾌한 아침의 기운과는 달리 간밤의 일로 허탈해진 스님은 맥 빠진 목소리로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숲으로 돌아갔구나. 하룻밤이면 끝날 일을 십수년을 번뇌와 싸워가며 그리도 악착같이 붙들어 잡고 있었단 말인가. 모든 것이 헛된 짓이었도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이 스님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하였답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부처님을 따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속세에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으니 기왕지사 저와 일이 되었으니 이것 또한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소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그 후 얼마 뒤 환속한 스님과 여인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속세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집안을 빠져나올 때 챙겨온 여인의 폐물을 팔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끼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나고 소소하지만 나름 행복한 삶이 이어졌죠. 하지만 몇 해 지나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온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뿐이었고 그마저도 바닥이 난 상태였답니다. 스님 부부 역시 가진 재산 모두 바닥난 지 오래이고 식량마저 다 떨어져 이제는 그저 생명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웬 고깃국을 끓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인, 이 시국에 고깃국이 어디서 나셨소?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여인이 머리를 싸매고 있던 천을 풀었는데 여인의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한 올 남김없이 다 깎여나가고 맨살만 하얗게 드러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뭐 머리가 어쩐 일이오? 우리 집에 돈 되는 물건은 이미 다 팔았으니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있던 이 머리카락을 잘라 내다 팔고 이 고기를 장만해 온 것이니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어나 봅시다. 그렇게 마지막 식사 후에 한 달이 채 못 돼 부부의 아이 또한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땅에 묻은 뒤 여인이 슬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암자에서 우리 아주 행복했었지요. 우리 둘 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생기가 넘쳤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나도 당신도 가죽과 뼈만 남아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몰골이 되어 마지막 갈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인생이 무상합니다 그려. 여보,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갑시다. 더는 내 몸뚱이가 흉해져 가는 꼴을 당신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둘 다 굶주린 금수처럼 변해 서로를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릴 텐데 그 꼴을 어찌 보겠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지금 헤어져서 각자 마지막 날을 맞이하도록 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여인과 헤어진 그는 sak풍이 몰아치는 어느 산속을 무작정 헤매며 머물 곳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러다 바위 절벽 근처에서 운 좋게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기력이 다했는지 그대로 엎어져 정신을 잃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얼굴을 간지럽히는 햇살과 소란스럽게 지저귀는 새소리에 그가 정신을 차렸는데 놀랍게도 그가 있는 곳은 동굴이 아닌 예전에 그 암자의 바로 그 작은 방이지 뭐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와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예전에 그 암자가 틀림없고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모든 것이 그 여인을 만나기 전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순간 뭔가에 한 방 맞은 듯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스님이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거리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단 말인가? 여인도, 아이도, 그날 밤도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단 말인가? 모든 것이 허상이로다. 허상이로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랬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꿈이었습니다. 하룻밤의 짧은 꿈. 그렇게 젊은 스님은 하룻밤 짧은 꿈을 통해 자신을 괴롭혀온 지긋지긋한 정념의 실체가 실은 허상일 뿐이며 육신의 쾌락은 그저 허망한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젊은 스님은 더욱 수행에 정진하여 훗날 명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숭상하는 명승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4화 밤만 되면 자지러지는 총각머슴의 안타까운 사연. 옛날 어느 고을에 부유하기로 소문난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후처까지 들여 2명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죠. 하지만 둘째 부인이 집안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재미도 못 본 채 그만 주인 양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졸지에 과부 신세가 되어 독수공방하게 된 두 여인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걱정과는 달리 두 마님의 낯빛에는 외로운 기색이라곤 전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얼굴이 환하게 피는 것이 주인 양반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웃음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 화색까지 돌았으니 마치 사랑에 푹 빠진 새색시 같았지 뭐겠습니까. 이보시게, 두 분 마님이 어찌 저리도 기분이 좋으시단 말인가? 꼭 그 짓에 재미 붙인 여편네처럼 실실 웃고 다니지 않는가? 주인마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슬퍼해도 모자를 판 아닌가 말이야. 낸들 그 이유를 알겠는가? 죽은 사람만 아쉬운 거지 어쩌겠나. 모른 척하시게나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여인이 그리도 행복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돌쇠 녀석 때문이었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양반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오던 총각머슴으로 떡 벌어진 어깨에 온갖 굳은 일로 단련된 구릿빛 근육하며 특히 실한 거시기로 고을 아낙네들 모두가 한 번이라도 안겨보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군침을 흘리는 녀석이었답니다. 그런 돌쇠를 가만 놔둘 리 없는 두 마님 역시 양반이 죽고 나자 매일 밤 각자의 방으로 그 녀석을 불러 쾌락을 맛보았는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영감한테서 맛보지 못한 것을 내가 느끼게 해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부자면 못하겠느냐. 이런 맛이 없거늘. 내가 돌쇠 내놈 덕에 사느니라. 어서 더 꼭 안아보거라.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큰 마님 덕에 쇳내 자지러지겠구먼요. 역시 젊어서 그런지 이놈이 지치지도 않는구나. 내일은 술과 고기로 몸보신 시켜줄 테니 절대 멈추지 말거라. 어서 달리거라. 술과 고기보다는 작은 마님이 제 몸에 보약이구먼요. 호호호호, 이 녀석 말도 참 능글맞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매일 밤 2명의 마님을 상대하면서 돌쇠 역시 나름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나요? 이런 격한 날들이 몇 달째 계속되자 돌쇠의 기력은 점점 달리고 그 다부지던 몸도 앙상하게 말라 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였답니다. 심지어 거시기의 힘도 잘 들어가지 않았으니 돌쇠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답니다. 어미 힘든 것,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러다가 제명에 죽돌 못하겠구먼. 병강세가 온다고 해도 매일 밤 요렇게럼 두 여인을 상대하다가는 결국에 사달이 날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밤새도록 두 마님을 상대한 돌쇠가 동이 트자마자 쉴 틈도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우거진 나무 사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오라 유혹하는 듯하니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그 연기가 나는 곳으로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잠시 후 연기가 나는 곳에 도착해 보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그마한 암자 하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라리요? 매번 나무하러 갈 때만 해도 못 보던 암잔디. 뭔 일이래? 그렇게 돌쇠가 뻥진 모습으로 암자에 들어서니 늙은 노승이 툇마루에 앉아 한가로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령이 환생한 듯하니 돌쇠는 연신 눈만 끔뻑끔뻑하며 두리번거릴 뿐이었죠. 내가 기가 허해져서 그런가? 지금 이게 생시여 꿈이여? 그런 돌쇠의 모습을 본 스님이 손짓하며 말했답니다. 처사님, 이리와 차나 한잔하면서 잠시 쉬어가시오. 어서 이리와 앉으시오. 스님의 나긋하고 메아리치는 목소리에 홀린 듯 돌쇠는 스르륵 이미 자기도 모르게 암자 툇마루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답니다. 그렇게 스님이 내어주는 차를 한 잔 마시니 온몸이 나른해지고 아늑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간밤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차 맛이 어떠하신지요, 처사님? 아이고, 미천한 제가 차 맛을 어찌 알겠어요. 향이 좋아서 그냥 취하는 것 같구먼요. 벌써 차 맛을 익히셨네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돌쇠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스님이 말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사님. 말끝을 흐리는 스님의 눈치를 보던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데요, 스님? 실은 처사님이 여기 들어올 때부터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왜 그런데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남요? 그런 게 아니라 처사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려.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소승에게 근자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해 보시지 않겠소? 스님의 말에 잠깐 뜸을 들이던 돌쇠가 잠시 후 스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처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무래도 못된 마구니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하다가는 까딱하면 처사님의 목숨까지 앗아갈 녀석인 것 같구려. 마구니에다 목숨이라고쇼? 아이고 스님, 제 나이 이제 겨우 23살이구먼요. 제발 좀 살려주셔요. 제발. 깜짝 놀란 돌쇠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연신절을 하며 살려달라 부탁하자 스님이 그를 진정시키며 차근차근 말하였답니다. 처사님, 오늘 밤은 원래 늘 해오던 대로 차례차례 두 마님을 상대하십시오. 단, 평상시보다 더 격렬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두 마님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리고 녹초가 돼 정신을 못 차릴 때 두 마님의 음부에서 탈락한 음모를 몰래 한 가닥씩 챙겨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처사님의 살 방도를 제가 알려드리리다. 꼭 내가 시킨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두 마님의 터럭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렇소. 하지만 절대 대충대충 해서는 아니 돼요. 아주 격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제로 뽑지 않고도 터럭이 자연스레 탈락이 될 것이오. 자칫 강제로 뽑았다 마구니가 눈치채게 되면 처사님이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구먼요. 스님이 시킨 대로 하겠구먼요. 그럼 부디 조심해서 거사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돌쇠는 스님의 당부를 머릿속에 되뇌이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돌쇠는 마음을 굳게 먹고 두 마님의 방을 번갈아 찾아가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돌쇠의 격렬한 몸놀림에 두 마님 모두 자지러지기 시작하였는데 온 집안이 떠들썩할 정도였죠. 아니, 돌쇠야 오늘은 유난히 더 좋구나. 오늘 무슨 날이더냐? 큰 마님, 그냥 즐기셔요. 돌쇠야, 오늘 너무 색다르구나. 작은 마님, 말 달립니다요. 그렇게 두 마님을 녹초로 만든 돌쇠는 슬그머니 눈치를 보다 방 안에 떨어진 큰 마님과 작은 마님의 음모를 몰래 챙겨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원매, 오늘따라 시간이 우째 이리 안 간랴? 미치고 팔짝 뛰겠구먼. 이윽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돌쇠는 누가 볼세라 주위를 살피며 몰래 어제의 산속 암자를 다시 찾아갔답니다. 스님, 여기 두 마님의 터럭이구먼요. 이건 큰 마님 거, 이건 작은 마님 거. 처사님, 밤새 고생하셨소. 무사하니 다행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십시다. 그러더니 스님이 음모 두 가닥을 각각 부적 위에 올려놓고 이내 악기를 퇴치하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답니다. 나마 사만타 와지라남 짠다 마하루시아나 스포타여 훔뜨라 탐맘. 나마 사만타 와지라남 짠다 마하루시아나 스포타여 훔뜨라 탐맘. 무슨 말인지 모를 주문을 수없이 반복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쪽의 음모가 꿈틀꿈틀하더니 기괴하게 생긴 벌레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징그러운 벌레로 변했구먼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작은 마님의 음모가 맞지요, 처사님? 깜짝 놀란 돌쇠에게 스님이 물었답니다. 맞구먼요. 작은 마님 거시기 털이구먼요. 소승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려? 처사님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소리에 털이 기괴한 벌레로 변한 것은 그것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라리요? 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처사님이 매일 밤 상대한 둘째 마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홀려 기력만 쪽쪽 빨아먹는 요물이란 말이외다. 즉 마구니를 매일 밤 상대하신 것이란 말이오. 또한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이한 벌레 또한 요물의 수염으로 둘째 마님의 거시기는 바로 요물의 입이지요. 입이라고쇼? 둘째 마님의 그곳이 요물의 입이라니. 이 말이 다 뭔 말이 돼요? 아직도 확신이 안 오신다면 지금까지의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주인 대감이 돌아가신 것도 그 둘째 마님을 집안으로 들인 후부터가 아니었소. 돌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아무 병도 없이 건강하던 주인 대감이 후처를 들인 다음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는 결국 세상을 떠났으니 그 시기가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본 게 맞구먼요. 영감마님이 얼마나 건강했는지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다들 놀랬다니까요. 그렇게 급사할 줄 몰랐으니까. 이 마구니의 이름은 새끼로 주로 남정네들의 양기를 흡수해 힘을 키우는데 아무래도 대대로 부자인 영감의 집안을 시샘에 몰락시키려 한 모양이요.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의 남자란 남자의 씨가 다 말라버렸을 것이외다.
이 말을 들은 돌쇠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더니 겁에 질린 듯 벌벌 떨며 사색이 되자 스님이 다독이며 말했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승이 마구니의 정체를 알았으니 퇴치하는 일은 간단하오이다. 이제부터 소승이 그 방도를 알려줄 것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더니 염주가 박힌 호리병 하나를 꺼내 돌쇠에게 건네주며 말하였답니다. 이 호리병은 불가에서 퇴마의식에 쓰는 요괴 잡는 구마홀이라는 것이요. 구마오리? 그렇소, 구마홀이. 처사님은 그저 그 마구니 앞에서 이 호리병 뚜껑만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호리병이 알아서 요물을 처리할 것이요. 참 쉽지요? 꼭 그렇게 할 거구먼요. 내 이놈의 새끼를 그냥. 그렇게 요괴를 잡는 호리병을 얻어온 머슴은 긴장되는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돌쇠가 둘째 마님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아니, 돌쇠야. 오늘은 어인일로 나를 먼저 찾은 것이더냐. 마님, 오늘은 마님이 먼저 땡겼구먼요. 매번 큰 마님 다음에 와서 최선을 다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컸구먼요. 마님, 우선 등잔불부터 먼저 끄고 시작해볼까요? 돌쇠야, 오늘따라 너답지 않게 왜 그러느냐. 다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았더냐. 평소 하던 대로 불을 밝힌 채로 하자꾸나. 나도 그게 더 흥분된단다. 그것이 말이지요. 오늘따라 이놈의 거시기가 더욱 우뚝 솟아 조금 나쁘끄럽구먼요. 이 녀석 어쩜 이리도 귀여운 것이더냐. 그럼 돌쇠 좋을 대로 하려무나. 그 말에 돌쇠가 등잔불을 껐는데 밝은 달빛 속에 둘째 마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요물이라 생각하니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밤 사랑을 나누던 여인이 사람이 아니라 요물이었다니. 그것도 남자 요물. 매번 저놈의 입에다가 내가 뭔 짓을 한 것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아닌게벼. 끔찍하구먼. 이제 이 호리병만 열면 다 끝나는 것이요. 오늘이 니놈 상 치르는 날인께 각오하더라고. 집중. 돌쇠야, 왜 이리 뜸을 들이는 것이야. 너답지 않게. 어서 와서 나를 안아주려무나. 어서 이리 오거라. 그렇게 음탕한 숨소리를 내며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던 작은 마님이 돌쇠의 거시기를 잡으려 빈틈을 보인 그때 기회를 놓칠세라 돌쇠가 품속에 숨기고 있던 호리병을 꺼내더니 재빨리 병뚜껑을 열어 젖혔답니다. 그 순간 작은 마님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남자도 여자도 아닌 괴이한 비명소리와 함께 호리병 속으로 쏙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찌나 괴이하였던지 아연실색한 돌쇠가 호리병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허겁지겁 방 한 구석으로 몸을 숨겼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동안 요동치던 호리병이 잠잠해지자 방 한 모퉁이에서 벌벌 떨며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돌쇠가 호리병을 잡아들고 잽싸게 병뚜껑을 닫았답니다. 돌쇠야, 이 무슨 소란이더냐? 괜찮은 것이더냐? 때마침 방문 밖에서 들려온 큰 마님의 목소리에 돌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마님, 무서워 죽는 줄 알았구먼요, 마님. 돌쇠는 아이처럼 와락 큰 마님에게 안기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돌쇠의 말을 듣고 있던 큰 마님이 요물이 들어있는 호리병을 냉큼 잡아들더니 말하였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마구니가 끼어 있었다니. 돌쇠 내 녀석 덕분에 가문이 살 수 있었으니 정녕 너는 가문의 은인이구나. 그렇게 돌쇠와 큰 마님은 언제 난리가 있었냐는 듯 조금 전에 난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날이 밝자 돌쇠와 큰 마님은 함께 암자를 찾아가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문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어찌 보답해야 할지요. 아니요, 소승이 한 일이 뭐가 있겠소. 다 처사님이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처사님을 지금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스님, 여기 요물이 들어있는 호리병입니다. 어허, 처사님 아주 잘하시었소이다. 이 요물은 부처님의 법대로 처리하겠소. 그리고 두 분께 드릴 것이 있소. 그러더니 스님은 마님과 돌쇠에게 옥으로 만든 염주를 하나씩 건네며 말하였답니다. 내 일전에 처사님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두 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았소.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은 전생부터 부부의 연으로 맺어져 현생에도 원래는 부부로 다시 만나야 할 운명이었거늘 신분의 벽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리 되지 못하였소. 하지만 제가 드린 이 염주를 항시 지니고 다니시면 여느 부부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외다. 그날 이후 스님의 말대로 머슴과 마님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를 아끼며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였답니다.
그리고 전생에서 못다 한 사랑을 밤낮으로 뜨겁게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돌쇠와 마님이 다시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암자가 있던 곳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호리병을 든 불상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날의 노승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제5화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어느 시골에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된 청산과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겐 별난 소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도깨비와 한번 친해보고 싶은 것이었죠. 도깨비와 친구가 된다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달라 청할 수 있으니 튼실한 서방 하나 뚝딱 만들어 달라고 할 셈이었답니다. 하지만 툭하면 심사가 틀어져 논밭은 물론이고 집안의 세간살이까지 쑥대밭으로 만드는 고약한 도깨비를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을 뿐더러 쉽사리 친해지는 일조차 어려운 일이었으니 우연한 기회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 까닭에 매번 밤이면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도깨비와 친해지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도깨비와 친구가 되고 싶으니 어서 말 좀 전해주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과부가 홀로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휑하고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방 안에 촛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잠시 후 과부의 눈앞에 도깨비가 떡하니 서서는 과부를 노려보고 있지 뭐겠습니까? 깜짝 놀란 과부가 쏘스라쳐 짧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답니다. 왜 이러시오? 허락도 없이 여인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쩐단 말이오? 냉큼 나가시오. 그 말에 도깨비가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방 안에 훌쩍 던져주고는 짧게 말하였답니다. 네 서방이니라. 그 말과 함께 도깨비가 사라졌는데 깜짝 놀란 과부가 정신을 차리고 방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남자의 약물같이 생긴 큼직하고 실한 방망이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이를 지켜보던 과부가 헛헛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도깨비조차도 나를 동정하는구나. 서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더니 웬 방망이만 쳐 던져놓고 가는 것이 나를 놀리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그렇게 한참 동안 신세 한탄을 하던 과부가 방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방망이를 손에 움켜쥐고는 힘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이것을 대체 어디에 쓰라는 것일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방망이가 일순간에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더니 불문곡직하고 과부에게 달려들어서는 겁가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이고, 니신데 이러시오. 아이고, 나중내 죽어. 그렇게 정신없이 한바탕 소동이 마무리되고 녹초가 된 과부 옆으로 나무 방망이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는 과부의 눈빛에 애정이 흘러넘쳤으니 나무 방망이를 죽은 서방 보듯 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과부는 연신 나무 방망이를 쓰다듬으며 말하였답니다. 과연 도깨비가 서방님을 던져주고 간 것이 맞았사옵니다. 서방님, 앞으로 예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사오니 우리 백년해로 해보아요. 그 후부터 과부는 비로소 새 광명을 찾았고 세상에 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니 언제나 화색이 얼굴에 넘쳐 흘렀지 뭐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필요할 때마다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방망이를 끄집어내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라고 외치기만 하면 건장한 총각으로 변해 욕구를 풀어주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과부가 멀리 볼 일이 생겨 이웃 과부에게 집을 부탁하고 떠나게 되었답니다. 이웃 과부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하여 그 청상 과부의 살림살이나 구경할 겸 과부집에 와서 이리저리 뒤져보게 되었답니다. 마침 과부가 장롱을 열어보았는데 이상 야릇한 물건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그 모양이 마치 남자의 약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기심이 생긴 이웃 과부가 방망이를 끄집어내어 들고 말했답니다. 이 여편네 외로웠던 모양일세. 이런 걸 숨겨놓고 말이야. 밤마다 이놈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를 볼까 그려. 근데 이딴 방망이로 달랜다고 외로움이 어디 달래지는가. 애만 더 타고 감질맛만 나지. 내가 그 맴을 더 잘 알지 그려. 건장한 사내보다 나은 것은 더 없는 것이지 암. 그렇게 말하더니 방망이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답니다. 다듬이 방망이로 쓰면 좋을까? 빨래방망이로 쓰면 좋을까? 대체 이 물건을 어디에 쓰면 좋을꼬? 순간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갑자기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깜짝 놀라 벌벌 떨고 있는 과부를 다짜고짜 끄집어 엎어서는 폭풍 행간을 하는가 싶더니 일이 끝나자마자 어느새 총각은 온데간데없고 처음에 방망이로 변해버리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뭐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이리도 좋으면서 이리도 정신이 없단 말인가. 과부는 모처럼 당하는 일이라 기쁜 감정이 밀려왔으나 다만 두렵고 놀라운 감정이 더 앞섰기에 부랴부랴 서둘러 방망이를 장롱 속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제정신을 차리니 조금 전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놈에 대한 호기심만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저녁밥을 짓는 장작개비도 그놈 같아 보이고 방구석에 있는 다듬이 방망이도 그놈 같아 보이니 밤이 깊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연신 그놈만 눈에 어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지금 가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그 총각 놈이 또 나타날까?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룻밤을 온통 뜬 눈으로 지샌 이웃 과부는 더 이상 욕정을 참지 못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미친 듯이 청상 과부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과부는 벅찬 숨소리를 내며 장롱문을 불이 나게 열더니 그놈을 끄집어내어 들고는 어제와 같은 말을 하였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건장한 총각이 나타나서 폭풍 행간을 하는데 그 재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 온우의 정이 극치에 달하지 뭐겠습니까? 이렇게 재미를 보고 나더니 과부가 욕심이 발동하였던지 그놈을 손에 꼭 쥐고는 한참을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놈을 내 것으로 만들까? 달라고 하면 줄까? 그냥 주지는 않겠지? 그럼 같이 가지고 놀자고 할까? 그것도 안 되겠지? 그럼 몰래 가지고 가버려? 아니지. 이내 달려와서 돌려달라 야단일걸.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이 여편네 올 때까지 실컷 재미나 보고 극치나 맛보세. 그날 이후로 이웃 과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달려가서 음양의 재미를 보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청상과부가 돌아왔답니다. 간만에 만난 두 과부가 그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참이나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이웃 과부가 슬쩍 눈치를 보더니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하자 이내 청상과부가 펄쩍펄쩍 뛰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집을 봐달라 부탁하였지. 내 서방을 부탁하였답디까? 어디서 남의 서방과 오입질을 한단 말이오. 앞으로 내 집엔 얼씬도 마시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놈의 생각이 간절해진 이웃 과부가 청상 과부한테 가서 사정사정하며 말하였죠. 성님, 우리 서로 같은 처지끼리 사정 좀 봐줍시다. 내 오늘 그놈이 너무 고파서 그런데 딱 하룻밤만 빌려주시오. 성님도 서방 없는 밤을 잘할 것이 아닙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십시다. 저 여편네가 미쳐도 한참이나 미친 게로군. 어디 서방을 빌려가고 빌려주는 법도가 있었는가? 저기 빨래방망이라도 안고 비비고 자든가. 썩 나가시오. 주인 과부가 도저히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이웃 과부가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성깔을 부리며 말했답니다. 이년아, 한번 빌려준다고 그놈이 달아서 없어진다더냐? 아니면 내가 집어 삼키기라도 한다더냐? 어디 두고 보자 이년아. 그렇게 두 과부 사이에 좋지 않은 말이 몇 마디 오가더니 이내 대판거리로 싸움이 벌어졌지 뭐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가 두 과부를 아무리 말려도 온통 듣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결국 얼마 뒤 이 괴이한 소문은 그 고을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어디 세상에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귀신이란 원래 심신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고 도깨비란 정신이 부실하여 헛것이 보이는 것인데 약물같이 생긴 방망이가 사내로 변한다니 어디서 그따위 헛소문을 듣고 와서 고하는 것이냔 말이다. 사또?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이놈이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놈의 요상한 방망이 때문에 동네가 아주 흉흉하다고 하옵니다. 결국 원님은 사건의 당사자인 두 과부를 관하로 불러들였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요상하게 생긴 이놈 때문에 싸웠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네, 맞사옵니다. 네, 맞사옵니다. 그렇게 한동안 두 과부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사또가 얼척이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말하였답니다. 인연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허풍을 떠는 것이야, 허풍을. 대관절 이 약물같이 생긴 나무 방망이가 장정이 된다니 그 무슨 궤변이라고 계속 짓거리는 것이더냐?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아니옵니다, 나리. 이 방망이가 바로 그 증거이옵니다. 절대 허풍이 아니옵니다.
그럼 이리 한번 가져와 보거라. 이딴 게 뭐가 증거란 말인지 허허참. 과부가 갖다 바친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사또가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답니다. 모양은 틀림없이 소문으로 듣던 대로 약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이 물건이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한참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사또가 하도 궁금하고 답답했던 나머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 뭐겠습니까. 이것이 대체 뭐라고 그리들 싸우고 난리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아뿔싸. 사또의 말이 제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순간 그 약물 같은 방망이가 건장한 총각으로 변해 다짜고짜 사모관대를 하고 동원에 높이 앉아있는 사또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소만한 건장한 총각이 달려드니 사또가 사내라고는 하나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할 노릇이었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사또를 행간한 총각은 일이 끝나자 다시 원래의 약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순식간에 당한 언님은 한편으로는 놀랍고 창피하기도 한 것이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것도 잠시 이내 치사하고 괘씸한 감정에 휩싸여선 분이 머리끝까지 오른 듯 노기를 띤 얼굴로 말하였답니다. 이 요물을 당장 불에 태워버리시오 당장. 뭐하시오? 어서 불을 지피시오. 사또의 불호령에 포졸들이 관아뜰에 모닥불을 지피고선 요상한 나무 방망이를 불길 속으로 휙 하고 집어 던졌는데 웬일인지 그 요물이 한참이 지나서도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또나리, 이 요물이 끄덕없사옵니다. 어찌하옵갑시오? 솥에 넣고 삶아버리거라. 사또의 명대로 다시 끄집어내어 펄펄 끓는 물에 넣었으나 마찬가지로 한참이 지나도 삶아지지도 않고 익지도 않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나리, 이 요물이 여전히 끄떡없이 그대로인데 어찌할까요? 톱으로 잘라 산산조각 내어버리거라. 아주 잘게 베어버리거라. 이를 지켜보다 못한 청산과부가 포졸들을 뿌리치고 약물을 덥석 빼앗더니 엎드려 눈물로 사정하며 말하였답니다. 사또 나리, 어찌 이리 제 서방을 괴롭히시옵니까? 비록 요물이라 사람의 인지상정을 몰라 방자한 짓을 하였기로써니 어찌 이리도 잔인하시옵니까? 절대 악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과부가 된 후로 긴 시간 천지신명께 정성을 들여 어렵게 얻은 서방을 이리 죽이려 하신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또한 오늘 일이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나이까. 부디 서방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그만 풀어주시지요. 제가 앞으로 천지분간을 잘 가르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연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무섭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잠잠하던 약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총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 총각이 사또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저는 천지신명의 명을 받은 도깨비의 기운으로 태어난 요물이옵니다. 하여 도깨비같이 천지분간을 못하여 조금 전과 같은 무례를 저질렀나이다. 하오나 이 모든 것이 천지신명님의 신령스런 힘의 일부이니 사또께서는 저에게 당한 것이 아닌 천지신명님의 은총을 받으신 것이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 여인의 서방으로 다시는 사고를 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니 노기를 푸옵소서. 또 한 가지 예언컨대 나리가 다스리는 이 고을과 나리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번창하고 부유하게 살 것이옵니다. 그 말에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모든 것을 단념하고 말하였답니다. 시절이 수상하니 조물주께서 너희를 가엾이 여겨 이런 물건을 내려주었나 보구나. 사내란 사내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 모두 죽고 고을에 과부만 수두룩하니 아이 울음소리 들은 지가 온 몇 년인고.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 배골르니가 수두룩하니 천지신명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내려주신 게로구나. 그렇게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사또가 과부에게 말하였답니다. 너는 잘 듣거라. 내가 이 요물을 돌려주는 대신 너는 이 고을 서방 없는 과부들 모두에게 이 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절대 독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제부터 그 신물은 너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니라. 그게 신물을 너에게 돌려주는 조건이니라. 그리하겠느냐? 사또의 뜬금없는 제안에 잠시 망설이던 과부도 그 조건을 흔쾌히 수락하며 말하였답니다. 알겠나이다. 과부가 된 것이 어찌 저만의 슬픔이겠나이까. 이 고을 모든 여인네들의 아픔인 것을 사또의 분부대로 고을 모든 이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겠나이다. 그 말에 구경 왔던 동네 아낙네들이 기뻐하며 사또에게 엎드려 절하니
이보다 더한 판결이 없었지 뭐겠습니까. 훗날 이 고을 가가호호 아이 울음소리 그칠 날이 없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주변 고을 과부들까지 신물을 모셔놓은 신당을 찾아왔으니 고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 소리와 교성 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합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제6화 처녀를 죽게 만든 옹졸한 선비의 최후. 옛날 정읍에 김씨 성을 가진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김생이라는 나이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품이 옹졸하고 비겁하기 그지없어 천하의 소인배가 따로 없었죠. 하루는 김생이 정읍에서 서울로 가던 길에 교생의 집에 묵어가는 일이 있었답니다. 밤이 되자 딱히 할 것도 없었던 김생은 교생의 집을 이리저리 구경하며 심심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가 묵는 방 건너편 창으로 불빛이 아른아른 내비치고 있었는데 왠지 모를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귀신에게 홀린 듯 김생이 건너방 창에 몰래 다가가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선 창에 구멍을 뚫더니 음흉하게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방 안에서는 유생의 딸이 등불 아래에서 옷을 꿰매고 있었는데 그 자태와 용모가 마치 선녀 같지 않겠습니까? 넋을 잃고 지켜보던 김생이 잠옷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음심이 극에 달한 듯 부풀어 오른 바지끄덩이만 움켜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욕정을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젖히더니 여인에게 냅다 달려들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내의 등장에 깜짝 놀란 처녀가 짧은 비명과 함께 방구석으로 도망치자 이에 뒤질세라 김생이 처녀를 쫓으며 억지로 욕을 보이려 하였답니다. 하지만 짐승 같은 사내의 완력에도 처녀는 포기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김생을 밀쳐내며 밤이 새도록 버텨냈습니다. 나리께서 지금 예의를 어기고 나를 범한다면 자결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덱과 밀고 당기며 이미 살과 살이 서로 부딪히고 섞였으니 사실상 정을 통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어차피 이제 다른 곳으로 시집갈 도리도 없어졌으니 나를 나리의 첩으로 삼으시지요. 나는 교생의 딸이라 양반의 첩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아버님에게 청하여 저를 첩으로 삼도록 하시어요. 부모님이 허락한 뒤라면 예법대로 시집을 가서 죽을 때까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행여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게 주선할 방법이 있으니 지금 당장 폐륜적인 망동을 그만두시고 물러나세요. 그 말에 김생이 안달난 듯 사정을 하며 여인을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100번 옳소? 허나 내 지금 당장 이 부풀어 오른 이놈이라도 가라앉히고 자니 급한 불이라도 끈 뒤에 그대 아버님께 청하도록 하겠소. 그리하십시다. 그러자 여인은 개수작 부리지 말라는 듯 정색을 하며 김생을 사납게 몰아붙이며 말하였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기 전에 몰래 상종하는 것은 제가 차마할 수 없는 짓입니다. 나리께서 저를 예법에 따라 데려가지 않고 억지로 범하려 하신다면 지금 이곳에서 인연의 목을 찔러 피를 나리 앞에 뿌리고 죽어버릴 것이니 당장 허락을 받고 오시지요. 김생은 여인의 완강한 고집을 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이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하였답니다. 낭자 진정하시오. 내 그리할 테니 내가 아버님께 허락을 구하면 될 것이 아니오.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십시다. 일단 주무시도록 하시오. 다음 날이 되자 김생은 아침 일찍이 허락을 청하려 여인의 부모님을 찾아갔으나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우물쭈물 거리던 김생은 끝내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그 길로 서울로 도망치듯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볼일을 마친 김생은 정읍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생의 집에서 다시 하루를 묵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밤이 되자 김생은 또다시 처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는 그녀를 범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이전과 다름없이 완강하게 필사적으로 그를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리는 어째서 저희 아버님께 허락을 청하지도 않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소. 근데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와 차마 입을 열지 못하였지 않겠소? 내일은 기필코 허락을 구할 것이니 나를 믿고 어서 이리 와보시오. 어서. 아니 되옵니다. 당장이라도 허락을 구한 연후에 저를 안으십시오. 그전엔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김생과 처녀의 밀고 당기는 지루한 싸움은 밤새 계속되었답니다. 결국 김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여인의 방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그녀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간 김생은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또다시 아무 말도 못한 채 정읍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떻게든 교생의 딸을 품고 싶었던 김생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아버지에게 서울에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서울로 가게 된 김생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교생의 집에서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깊은 밤이 되자 당연하다는 듯 또다시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온 김생을 본 여인이 따지듯이 말했죠. 저희 아버님께서는 나리와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꿈에도 모르십니다. 더욱이 얼마 전 어떤 사람과 이미 정혼하였으니 나리께선 이를 어찌하실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김생이 흠칫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정혼이라니요? 그렇다면 내일은 내가 꼭 말씀드리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여인에게 오히려 따지듯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그대가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소. 일이 그 지경이 되도록 뭐 한다고 당신은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단 말이오? 김생의 어이없는 말에 여인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첩으로 데려간다는 말조차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나리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내가 지켜야 할 법도는 다하지 않고 이렇게 매번 강제로 저를 범하려는 생각만 하시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자인 나리께서도 감히 내뱉지 못하는 말을 여자인 제가 어찌 차마 아버님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옵니다. 결국은 제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여인의 뼈를 때리는 말에 김생이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약속하리다. 내일은 반드시 말씀드릴 테니 진정하고 일단 주무시오. 김생은 이번만은 꼭 말씀을 드리겠다 굳게 약속하고 방 안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간 김생은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더니 끝내 감히 말하지 못하고는 냉큼 서울로 떠나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서울에서 정읍으로 돌아가던 김생은 이제는 익숙한 듯 교생의 집에 이르러 하루를 또 묵어가게 되었죠. 언제나 그랬듯 밤이 되자 그녀를 찾아간 김생을 그녀가 또다시 거절하며 말하였답니다.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사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꼭 허락을 청하시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역시 김생은 여전히 말하지 못한 채 정읍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정읍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자 교생의 딸에게 중독이라도 된 듯 김생은 그녀를 품지 않고는 못 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다시 서울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이유 없는 잦은 서울 출타에 수상함을 느낀 김생의 아버지가 노하여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놈아, 너는 관아에도 있지 않고 서울 집에도 있지 않으면서 천리 먼 길을 돌아다니며 평생을 살려는 것이더냐? 내가 역마살이 낀 것이 아니라면 필시 미쳐버린 것이 분명하구나. 앞으로 서울 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거라, 알겠느냐? 부친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펑펑 울며 김생이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되옵니다. 지금 당장 서울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서울을 못 가게 하시면 제가 말라 죽사옵니다. 아버님,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사옵니다. 이놈이 그래도 내 허락 없이 관아를 한 발짝이라도 벗어날 시에는 말라 죽기 전에 예비한테 먼저 맞아 죽을 것이야, 명심하거라. 그날 이후 관아에 꽁꽁 발이 묶인 김생은 하루하루 애만 태우다 10여 일도 채 못돼 식음을 전폐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문을 들락날락 거리며 말도 횡설수설하고 이윽고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지켜보다 못한 김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막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김생이 서울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 즉시 김생이 다시 교생의 집에 이르러서 보니 상복을 입은 교생이 마중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생이 깜짝 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교생이 비통해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정혼한 나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자결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으니 슬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생이 그 말을 듣고서는 교생의 팔을 잡고 자기도 모르게 목을 놓아 통곡을 하자 교생이 괴이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당신이 어째서 곡을 하시는 것이오? 한동안 크게 통곡하던 김생이 교생의 물음에 눈물을 거두고 그 일에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김생의 말을 듣고 있던 교생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화가 머리까지 치솟아 김생의 멱살을 움켜잡고는 말했답니다. 내 이놈, 내 딸을 죽인 것이 바로 내 녀석이었구나. 내 놈이 미리 나에게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니더냐. 어째서 그 말을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말하지 않고 죽은 뒤에야 하는 것이더냐. 너는 진정 나의 원수이니라. 내 너를 죽여 딸의 넋을 달랠 것이야. 죽어라 이놈.
교생이 흥분하여 팔을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김생을 때리니 김생은 걸음아 날 살려라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말을 타고 급히 도망쳐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생 역시 정신줄을 놓더니 어느 날 밤 스스로 목을 그어 자결하였는데 집안 사람들 모두 이 일을 쉬쉬하며 말하기를 꺼렸으니 그의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풍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답니다. 내가 말일세 그날도 똑똑히 보았단 말일세. 사또 아들이 말이야 그날 밤에도 허공에다 대고 뭐라고 짓거리는 걸 말일세. 매일 밤 그러더란 말이지. 아니 글쎄 뭔 말을 하든가 그래.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말하더군. 내가 이번에는 아버님께 꼭 허락을 청할 것이니 믿어주시오. 낭자. 이렇게 말일세. 그러더니 그날 밤에는 그 사달이 난 게 아니냐 말일세. 예끼 이 사람아, 정신줄 놓은 사람이 무슨 말이든 못하겠나? 혹시 모르지? 처녀 귀신한테 홀려서 그랬는지 신경 끄고 어서 술이나 들게나. 날이 오늘은 허락을 청하시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녀가 나리를 죽여버릴 것이옵니다. 오늘은 꼭 그래야 하리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 목을 그어 자결이라도 할 것이니 두고 보시오. 제7화 이 여인이 너의 아내인가. 어느 마을에 정직하고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았답니다. 하루는 친척 집에 갈 일이 있어 그의 부인과 함께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경사진 언덕을 오르다 그만 발을 헛디뎌 길 옆 연못에 빠지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서방님, 살려주시오. 어푸어푸. 선비는 온몸을 던져 물속에 빠진 부인을 구하려 하였지만 어느새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부인. 그렇게 졸지에 부인을 잃은 선비는 연못가에서 땅을 치며 펑펑 울고 있었죠. 그 순간 연못에서 희뿌연 연무가 피어오르더니 백발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이 나타났지 뭐겠습니까. 그러더니 대뜸 애띠고 어여쁜 어린 여종을 보여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정직한 선비가 말하였답니다. 아니옵니다. 저의 아내는 양반댁 자제이옵니다. 그 말에 신령이 곧바로 일패기생을 보여주며 말하였죠. 그럼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그러자 선비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다시 말했답니다. 저의 아내는 기생이 아니옵니다. 그러자 다시 단아한 양가집 교수를 보여주며 말하였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이분 또한 아니옵니다. 그 말에 산신령이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선비의 부인을 데리고 나와서는 선비에게 말하였답니다. 내 너의 올곧음에 감동하여 너의 부인은 살려줄 것이나 이 세 명의 여인도 함께 데려가 너의 첩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그리하겠느냐? 산신령의 말에 혹시나 아내를 다시 데려갈까 걱정이 되었던 선비가 망설임 없이 답하였죠. 하늘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나이까. 이 여인들 모두 저희 첩으로 삼겠나이다. 그렇게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게 된 선비는 밤이면 밤마다 뜨거운 밤을 보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한편 이를 지켜보던 이웃집 선달이 시샘을 하며 말하였답니다. 아니 내가 저놈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어. 나라고 저리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어서 연못으로 가봐야겠구만. 선달은 곧장 자기 부인을 데리고 산속을 거닐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연못이 가까워지자 자기 부인을 연못으로 냅다 밀어버리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니, 서방님 뭐 하시는 게요? 어서 나를 구해주시오, 어서. 그렇게 한참을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내를 본 채만 채 선달은 먼 발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었답니다. 당장 오늘 밤 품게 될 새로운 여인들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이윽고 아내가 물속으로 사라지자 선달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당신이 우리 마을 최고의 미색이라고는 하나 맛있는 것도 자꾸 먹으면 질리는 법이 아니겠소. 잠시 후 어차피 살아날 것이니 서방위한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으시구랴. 그렇게 선달은 산신령이 어서 빨리 예쁜 여자들을 데리고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얼마 뒤 연못 위로 희뿌연 연무가 끼더니 백발을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과연 산신령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선달이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며 말하였죠. 신령님, 이곳을 지나다 실수로 저희 아내가 연못에 빠졌나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말에 산신령이 만면에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아무 말 없이 바지춤만 연신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선달이 다시 한번 아내를 살려달라 말하자 산신령이 물속에서 알몸이 된 아내를 꺼내와서는 말하였답니다. 고맙구나. 네,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이리 아름다운 여인과 회포를 풀다니. 고맙구나, 선달아. 네, 이 정성을 잊지 않도록 하마. 그 말을 끝으로 물속으로 아내를 데리고 다시 사라져 버리지 뭐겠습니까? 이에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 선달이 연못에 뛰어들었으나 물속을 아무리 뒤져도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훗날 이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는데 모든 이가 마누라를 연못에 던져 죽인 천하의 몹쓸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하니 선달은 아내도 잃고 명성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얼마 뒤 선달은 그나마 온전하던 정신줄까지 놓게 되었는데 평생을 연못가에서 이 말만 되풀이하다 쓸쓸하게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저 여인이 바로 제 아내이옵니다. 저 여인도 제 아내이옵니다. 모두가 제 아내이옵니다. 제8화 한명회의 정실 부인이 된 좌수의 딸. 조선 전기 개유정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인 한명회는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도 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인물이었답니다. 의정부나 내각의 대신들조차도 그에 관한 간언을 감히 임금에게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상황이 이러하니 한명회는 그 권세를 믿고 위엄과 부귀를 마음대로 하여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아나무인 이곳저곳을 휩쓸고 다니다시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한명회가 평안감사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온갖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고 다니며 자기 뜻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자들은 죄다 잡아다 죽이거나 옥에 가두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그 어떤 이도 한명회의 눈밖에 나려고 하지 않았죠. 그가 행차할 때면 평안도 사람들은 마치 일이나 범을 만난 듯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천좌수의 여식이 자색과 인물이 빼어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지 하루는 좌수를 가명으로 불러놓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듣자 하니 자네 딸의 미색이 가히 출중하다고 하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데려다가 첩을 삼으려 하네. 며칠 뒤 순시차 선천에 들를 일이 있으니 그때 내 친히 자네 집에 가서 데려올 것이야. 그리 알고 준비하시게. 알겠는가? 한명회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좌수가 순간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답니다. 영감, 보잘것없는 제 딸년의 인물을 칭찬해 주시니 감개무량하옵니다. 하오나 아무래도 말을 전하는 사람이 과장을 보탠 듯 하오니 다시 생각해 보심이 어떠하실는지요? 좌수의 말에 한명회는 심사가 뒤틀린 듯 얼굴이 붉어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엉겁결에 눈이 마주친 좌수가 한명회의 서슬퍼런 눈빛에 쏘스라쳐 다급히 고개를 푹 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답니다. 혹여 변변치 못한 제여식 하나로 인해 존귀하신 영감께서 헛걸음하실까 염려돼 드린 말씀이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준엄하신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렇게 하직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온 좌수는 무거운 마음에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애꿎은 가슴만 내리치며 신세 한탄을 하였죠. 내가 이러려고 금이야 오기야 고이 길러온 딸이 아니거늘 어찌 이리도 딸아이 하나 지킬 힘이 없단 말인가. 사대부 집안의 여식으로 첩이라니. 죽어서 조상들 뵐 면목이 없으니 부려도 이런 부려가 없구나. 그렇게 한참을 얼굴에 수심을 가득 띤 채 한숨만 내쉬는 아버지를 보다 못한 딸이 물었답니다. 아버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영감께선 어인일로 아버님을 부르신 것입니까? 혹시 영감님이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던가요? 아버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소녀 걱정되옵니다. 무슨 연유인지 소녀에게 말씀해 주시어요? 혹시나 딸에게 걱정을 끼칠까 싶어 한참이나 뜸을 들이던 좌수가 딸아이의 애틋한 눈빛을 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며 중얼거렸답니다. 내가 너로 인해 이런 환난을 만났구나. 환난이라니요, 아버님. 더 자세히 말씀해 보셔요. 아니다.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었느니라.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서 말씀해 보시어요. 좌수는 딸의 끈질긴 물음에 결국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영감께서 너를 첩으로 데려간다고 하시는구나. 당장 준비하라고 하시니 어쩌면 좋으냐. 영감의 명을 따르지 않자니 죽임을 당할 것이 자명한 일이고 그렇다고 따르자니 사대부 집안의 딸인 네가 첩이라니.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란 말이냐. 그러니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지 문드러져.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선 그녀가 쌩긋 웃으며 말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어찌 그리 생각이 많으시옵니까? 대장부가 어찌 계집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딸 하나 버려서 목숨을 보전하시는 것과 딸 하나를 위해서 죽음을 자초하시는 것은 비할 것이 못되오니 원컨대 아버님께서는 더 이상 털끝만큼도 이 딸년에 대해 걱정은 하지 마시어요. 그냥 딸 자식 하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일이옵니다.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여자의 숙명이 아니겠나이까. 편한 마음으로 순리대로 순순히 받아들이겠나이다. 조금도 원망하거나 한스러운 마음은 없으니 개의치 마시어요. 소녀의 뜻이 이와 같사오니 아버님께서도 소녀의 뜻에 따라 처신하시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그러니 부디 수심을 다 털어버리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옵소서. 딸의 갸륵한 마음에 좌수가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말하였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이 아비보다 낫구나. 언제 일이 다 컸노 우리 어여쁜 딸. 아비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구나. 그날 이후 수심에 쌓여 탄식하는 집안 사람들과 달리 그녀만이 고요히 동요함 없는 얼굴로 태연히 웃으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평소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죠. 그렇게 날이 가고 얼마 뒤 순시를 하던 한명회가 드디어 선천에 당도하였는데 어김없이 선천자수를 불러 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말한 대로 준비는 다 되었느냐? 내일 데리러 갈 것이니 딸을 단장시키고 기다리도록 하거라. 네.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나이다. 그렇게 좌수는 집에 돌아와 분주히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그의 딸이 부친에게 간곡한 청을 하나 하지 뭐겠습니까? 아버님, 지금 비록 제가 첩으로 시집을 간다고는 하나 혼례식만큼은 정실과 다름없는 예법으로 치르고 싶사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어요. 그래, 알겠느니라. 정실도 부러워할 만큼 예를 갖출 것이니 걱정 말거라. 좌수는 딸의 말대로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준비하느라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었답니다. 그렇게 날이 새고 다음 날이 되자 약속한 대로 한명회가 좌수의 집으로 행차를 하였죠. 평복 차림에 갓을 쓴 한명회가 좌수의 집에 들어서니 그를 맞이하는 좌수와 가문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깍듯이 그를 반겨주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명회의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혼례를 치를 좌수의 딸이었죠. 어허, 절세가인이로다. 소문이 실물을 따라가지 못하였구나.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지 않는가 말일세. 한명회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 앞으로 성큼 다가갔답니다. 그녀 역시 앞으로 나와 반절로 그를 맞이하였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당 혼례를 치를 때면 진주부채로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예법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좌수의 딸은 얼굴을 가리는 대신 양날이 시퍼런 칼을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깜짝 놀란 한명회가 여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답니다. 이보시오. 그대는 어찌하여 진주부채 대신 칼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오? 한명회의 물음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답니다. 소녀가 비록 시골의 가난한 가문의 미천한 계집이오나 명색이 사대부 양반이옵니다. 대관절 양반의 소생이 첩으로 들어가는 법도가 어디 있겠나이까. 나라님도 무서워하는 감사께서 그런 저를 첩으로 들이시겠다 하시니 금영을 거역하였다간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뻔한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마음은 오죽이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렇지. 사대부의 딸이 첩이라니 원통하지. 어서 계속 말씀해 보시오. 영감께서 만약 예법에 따라 저를 정실로 맞이하시겠다면 마땅히 죽는 날까지 섬길 것이옵니다. 하지만 저를 첩으로 삼으실 생각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하옵니다. 칼을 들고 있는 까닭이 이해되셨나이까? 지금부터 소녀의 생사는 영감의 한마디에 달려있사오니 결정을 내려주옵소서. 그녀의 말에 가문 사람 모두가 놀라 일순간 한명회를 쳐다보았는데 어쩐지 한명회의 낯빛에 묘한 미소가 스며있지 뭐겠습니까? 잠시 후 한명회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내 뜻이 그와 같다면 내 마땅히 정실로 맞이할 것이야. 그렇게 해야지. 감사의 뜻밖의 말에 일순간 모두가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명회는 평소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던 사람이었으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미인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명회 또한 남자인 것을 이미 그녀의 자태와 용모를 보고 첫눈에 반하였던 터라 그녀의 당돌한 청을 수락한 것이었답니다. 여인은 내친김에 감사에게 몇 가지 청을 더 하였답니다. 이왕 제 청을 들어주시기로 하셨으니 몇 가지 청을 더 들어주시어요, 나리. 말해보시오. 내 다 들어드리리다. 그대의 청이라면. 나리,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청혼하는 글과 납체 전환 등의 절차를 갖추시고 사무관대를 하신 뒤 혼례를 행하시면 어떠하실는지요? 그렇지. 혼례를 하려거든 제대로 해야지. 내 그리하리다. 감사는 그 즉시 그녀의 말에 따라 예법에 맞게 모든 절차를 갖추어 혼례를 행한 뒤 그녀를 맞이하였답니다. 그렇게 혼례를 치른 뒤 감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기존의 본처와 첩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밤낮으로 그녀하고만 함께 있을 정도로 그녀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었답니다. 더욱이 그 자질과 성품이 어질고 맑아 지아비의 행실이 옳지 못하고 바르지 않으면 남편을 타일러 정도를 걷게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녀 때문에 한명회가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 칭찬하니 그녀를 더욱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먼저 있던 본처는 그녀를 정실로 인정하지 않고 첩과 같이 대하며 타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게다가 일가 친척들도 그녀가 정실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날이 갈수록 그 원통함이 마음속에 쌓여만 갔답니다. 한편 세조는 평복 차림으로 한명회의 집에 자주 들르곤 하였는데 한명회는 항상 술자리에 애지중지하는 그녀를 동석시켜 세조에게 인사 올리게 하였죠. 그럴 때면 세조는 깍듯이 그녀를 형수라 칭하며 예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자맹을 돌던 세조가 한명회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로 환담하며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였는데 느닷없이 술을 올리던 여인이 뜰로 내려가더니 덥석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의아해진 세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답니다. 형수 왜 이러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어서. 부인 뭐 하시는 게요?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경거망동 하시는 겁니까? 당장 일어나시오. 세조의 말에도 꿈쩍 안고 엎드려 있던 여인이 잠시 후 자신이 시집을 오게 된 사정을 자세히 아뢰고선 눈물로 하소연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소녀 비록 먼 시골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긴 하나 명색이 양반 가문의 자제이옵니다. 이에 지아비와 약조한 대로 정실의 법도를 갖춰 혼례를 하였사온데 다만 나라에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맞는 법이 없사온지라 사람마다 저를 첩이라 부르고 하되하니 이 어찌 원통하지 않겠사옵니까? 엎드려 비옵건대 마마께 없어 굽어 살피사 이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녀가 거듭 절을 하며 간절히 아뢰자 세조가 그녀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형수님 알겠으니 어서 일어나시오. 계속 땅에 그리 엎드려 계시면 내가 무안하지 않겠소. 어찌 명색이 임금의 형수를 첩으로 살게 하겠소. 내 꼭 처결해 드릴 것이니 그만 일어나시오. 세조가 그렇게 약속하자 여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하였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대대손손 상간마마의 그 은혜 백골란망이 되도록 갚겠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얼마 후 세조는 손수 어필로 교지를 작성하였는데 교지의 내용은 이러했답니다. 선천자수의 딸 아무개는 평안감사 한명회의 정실이 됨을 허락하노라. 또한 그 자손들 모두 차별 없이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이를 어기는 자들은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그렇게 쓴 뒤 서명을 하고 옥새를 찍어 내려주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대부들이 잠시 술렁이기는 하였으나 임금의 지엄한 명인지라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드디어 그녀는 정실 부인이 되었는데 더 이상 집안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에게서 태어난 자손들도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곧바로 벼슬을 하고 승진하는데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으니 조정의 요직에 두루 등용되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몰아보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